그래서 우리가 예를 볼게요. 연 2회 이상 이자를, 지금까지는요, 이자를 1년에 한 번 준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자를 1년에 한 번보다 더 많이 주면은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가 얼마 되냐? 예를 들어, 요 1년 기준 해볼게요. 0이고, 여기처럼. 이자를 1년에 한 번 줘요. 100만 원이 됐으면, 여기 이자율이 10%예요. 1년에 얼마 주지? 원금 100만 원에다가, 여기 10% 갚으면 이자 10이잖아요. 나 1년에 110만 원을 받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 예제처럼요, 만기에 100만 원을 주고요, 액면 이자를 10%, 쉽게 말하면 이자가 10%래요. 이자가 10%인데, 문제는 반기에 한 번씩, 1년에 이자를 두 번 준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1이라고 할게요. 물론 여기 1은, 여기서 말한 얘는 요 1년이잖아요. 1년이지만 여기서는 요 1이 0.5년인 거죠. 그래서 0.5년에 한 번씩 이자 주니까 얼마 줘요? 이거 절반 주는 거잖아요. 5%. 그쵸? 여기도 5%. 합치면 10%긴 해요. 그럼 100을 주면은, 요때 이자가 얼마 주죠? 그쵸? 5원을 줘요. 맞죠? 100에다가 5원이니까. 그럼 나는 이 5원을 또 예금해. 그러면 요때 또 이자가 나한테 5원을 받지만, 이 5원을 예금한 거에 대한 이자가 받을 거 아니에요. 이 5원에다가 5%니까, 얼마예요? 0.25를 더 줘요. 그럼 난 만기 때, 이때 한번 받고, 이때 받아요. 이자가 10에다가, 중간에 받은 이자를 또 투자하니까 0.25가 생겨요. 0.25가 아니라 5원에다가 5%니까 0.25겠죠. 거기다 원금 100, 그러면 110.25가 생기죠. 즉, 아까 전에는 이자 1년에 한 번 주면 110 생기잖아요. 이 이자를 1년에 두 번 주니까 0.25만큼 더 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0.25가 중간에 받은 이자를 다시 요 수익률로 재투자했을 때 내가 받는 또 이자잖아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적으로는 똑같이 1년에 10% 이자를 주지만 실제 투자가 느끼는 수익률은 우리가 실효 수익률이라고 해요. 실효 수익률. 그죠? 여기서 쓸게요. 실효 수익률. 실효 수익률은 이자를 더 자주 지급할수록 높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 요건데 우리가 아까 전에 그대로 해볼게요. 100만 원에다가 1년에 이자가 10%였어요. 몇 번 지급하죠? 두 번 지급해요. 거기다가 여기서 MN인데요. 요 MN은 그냥 넣어볼게요. 왜냐면 이거 N이라는 거는 전체 1년이 아니라 그 총 연도 기간 동안이고, 여기서 우리가 아까 한 거는 1년에 두 번이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얘는 100에다가 1 플러스 5%에 두 번. 이렇게 하잖아요. 뒤에 보면 요 N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아까 전에는 제가 1년에, 야, 지금 100억만 원 맡기면 1년 이자가 10%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만기가 2년이에요. 그러면은 요 1년만 맡겼을 경우에는 1년에 이자를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1년에 이자를 두 번 주면요, 이렇게 주겠죠? 여기서도 이자 주는데 얼마예요? 막 5% 주죠. 이게 5% 줘요. 그 다음에 만기가 2년이니까 5%. 총 몇 번 주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1년 기준이잖아요. 1년 기준인데, 이런 1년이 몇 번 있냐? 두 번 있네요. 그러니까 2하고 2 곱하면 4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M이라는 거, 여기 조그만 M 있잖아요. 얘는 1년에 몇 번 이자를 주냐? 여기 밑에 오른쪽에 있는 N은, 그럼 그런 이자를 1년에 두 번 준다. 그럼 그게 몇 년 동안 주냐? 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동일한 액면 이자율이라도 그 지급 횟수가 증가하면, 그죠? 1년에 더 여러 번 자주 준다면, 이미 지급받은 이자에 대해서 재투자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내 어떤 만기에 받는 금액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자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통계 쪽도 좀 배워야 되는데, 중심 위치라는 게 있어요. 중심 위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들 중에 그 중간이 되는 거를 측정하는 거. 대표적인 평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료가 어떤 값을 중심으로 분포하느냐를 아는 걸 우리가 중심 위치라는 이제 얘기로 그냥 용어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산술 평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평균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모집단하고 표본 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은 이런 거예요.
전체가 있는 거. 요 모라는 걸요, 우리가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한자로. 뭐, 어머니, 뭐, 전체, 부모님. 그죠? 얘는 환자기 때문에 약간 좀 고전적인 사상이 좀 반영되어 있죠. 왜냐면 이제 자녀 입장에서 뭐 부모님이 전부다.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모집단이라는 건 내가 알고 싶은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그래요. 표본 집단. 영어로 말하면 표본 집단은 샘플이라고 해요. 샘플. 샘플이란 건 이 전체 중에 요 일부, 얘만 봤을 때 얘를 표본 집단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통계 데이터들은요, 모집단, 표본 집단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그래서 산술 평균이 있고, 너무 쉽죠? 산술 평균, 예를 들어 1, 2, 2, 3, 4라는 자료가 있어. 산술 평균 계산해봐. 몇 개예요,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 싹 다 더한 다음에 5개로 나누면 2.4예요. 평균값 2.4. 근데 최빈값이 있어요. 최빈값은 빈도가 제일 많은 거. 그러니까 1, 2, 2, 3, 4 중에서 빈도가 제일 많은 번호가 어떤 거예요? 2죠. 최빈값이 2예요. 중앙값은요, 요 관찰치를요, 크기 순서대로 놨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중앙값은 얼마예요? 아이고, 그죠? 중간에 얘가 있잖아, 2가. 그죠? 2가 중앙값이네. 만약에 1, 2, 2, 그죠? 그 다음에 또 3, 4, 5라고 했고요. 중앙이 어디냐? 뭐야. 여기도, 여기 3개, 여기 3개. 중앙은 여기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요, 얘하고 얘를 더해요. 그죠? 2하고 3을 더하고 나누기 2. 이것은 2.5가 중앙값이에요. 중앙값은 이렇게 계산해요. 자, 그죠? 여러분들 이제 최빈값, 중앙값, 산술평균, 중심을 나타내는 거고, 산포라는 건요, 중심에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정도를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산포의 경향이라고 해요. 보시면 범위는 어떤 데이터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의 차이, 그쵸? 예를 들어 뭐 1, 2, 3, 4 있다. 범위는 얼마냐? 큰 게 4, 제일 작은 게 2, 4에서 1 빼면 3. 이게 범위예요. 평균 편차. 이거는 아까 전에 평균값하고 각각의 데이터가 떨어져 있는 거를요, 전부 도하는데, 문제는 평균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편차를 더한 다음에 그 데이터의 숫자만큼 나눠주는 거. 이걸 평균 편차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자료가 요 분산하고 표준 편차예요. 얘네들은 뒤에서도 계속 나오는 개념이에요. 분산은 뭐냐면 어떤 자료가 얘도 중심에서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자료인데, 문제가 얘를 여기 지금 평균 편차를 여기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사실은요, 어떤 값하고 요 x바가 있다는 건요, 평균값이라는 의미거든요. 요 평균값을요 전부 다 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요 값이 0이 돼요. 0이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곱을 해주고, 거기다가 데이터의 숫자가 n개면 n개로 나눠주는데, 여기 보시면 모집단의 분산 똑같은데 표본 집단의 분산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모집단이라는 거 아까 말한 내가 알고 싶은 전체, 만약에 그때 모집단이 있으면 모집단이 전체가 있어요. 얘가 모집단이라고 해요. 이 전체의 데이터가 100개예요. 나눠줄 때도, 그죠? 여기 뮤라는 말이 있죠. 뮤라는 말이 여기서 평균이에요. 평균. 그리스 문자로 뮤라고 읽고 평균인데, 그때 10개면 나누기 10으로 나눠줘요. 근데 똑같은데, 똑같이 10개가 100이죠. 100이니까 10이 아니라 100으로 나눠줘요. 표본 집단이란 건, 내가 보니까 집단이 얘가 100개야. 얘도 표본 집단이야, 얘는. 그런 경우에는요, 100개에서 하나 빼준 99개로 나눠줘야 돼요. 뭐 이걸 조금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거 이제 자유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자유도라는 건요, 어떤 데이터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구분하냐면, 모집단하고 표본 집단은요, 일반적으로 모집단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선거 같은 거 하면, 이번에 이제 누가 뭐 되냐 하면은 제일 확실한 건 유권자한테 다 물어보면 돼요. 근데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유권자 중에 일부만 뽑아가지고 그 일부의 유권자들한테, 야, 너 누구 찍었냐? 어떤 사람?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게 바로 표본 집단이에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유권자가 3천만 명이다.
나는 그 중에 10만 명을 뽑아가지고 10만 명을 통해서 누굴 뽑았는지를 알면 이걸 통해서 이 3천만 명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집단은 알지 못하는 집단이라고 봐요. 표본 집단은 아는 집단인데 자유도가 왜 필요하냐? 만약에